생활과 윤리 수능 문제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상의 선인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의 임무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즉 개연성 있는 서사를 창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선인 혹은 악인을 모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한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 속 인물은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 즉 도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없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에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는 선인 혹은 악인을 모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깊이 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늙음과 병들음과 죽음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X. 장자는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를 완성할 수 있는가? X. 장자는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인륜의 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되는가? X. 석가모니는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즉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5. 장자는 도를 얻음으로써 삶과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석가모니는 도를 얻음으로써, 즉 연기의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한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 신 자체인가? X. 엘리아데는 자연과 세계는 초월적 신 자체가 아니라 초월적 신의 현현, 성현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는가? X. 엘리아데는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지니는가? X. 엘리아데는 신이 창조한 세계가 실제한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끼는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성현을 통해서도 성스러움을 느낀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가? 5. 엘리아데는 세속적 공간에 성스러움이 가득 차 있다고 보고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기술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책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적 범주를 의미한다.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선에서 찾기보다 불행한 예언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가? X. 요나스는 일상적 인간관계, 즉 현세대 간의 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가? 5. 요나스는 인간의 책임 범위를 현세대, 미래 세대, 지구 생태계 전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는가? 5.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도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X. 요나스는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도 도덕적 검토 대상이라고 보았다.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칼뱅은 모든 직업이 신의 부르심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이라고 보았다. 선왕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를 제정해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여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순자는 이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배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덕과 능력에 따라 맡은 직분을 올바로 수행할 때 사회가 질서 있게 된다고 보았다.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인가? X.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5. 칼뱅은 노동으로 얻은 부를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보았다.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져야 하는가? X. 순자는 예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한다고 보고 백성의 직분은 예를 기준으로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는가? 5. 칼뱅은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을 긍정하였다. 따라서 칼뱅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순자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 자신의 직분을 올바로 수행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권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이 없는 존재자들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갖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칸트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보전체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어 대지 공동체의 필수적인 수많은 요소들을 절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레오폴드는 대지를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로 보고 대지를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였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기 위한 요구의 전제 조건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았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인가? 칸트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다고 보고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인가? 레오폴드는 대지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에 의해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싱어는 도덕적 지위는 도덕적 행위 주체성이 아니라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가?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칸트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인간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한가? 칸트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보고 종차별주의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한가? 레오폴드는 인류는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칸트는 이성이 없는 자연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가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로서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회이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회로 모방하여 인공적인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 홉스는 인간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로크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을 평온하고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라고 보았다.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하는가? 홉스는 사회계약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체결된다고 보고 절대 군주는 사회계약 이후 계약 이행을 강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계약 이후의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성을 통해 발견한 법인 자연법에서 찾았다. 또한 홉스는 이성을 통해 발견한 평화를 추구하라, 자연권을 포기하라, 규약을 준수하라 등과 같은 자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를 강요할 권력, 즉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와 시민은 사회계약 이후에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인가? X. 로크는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며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재산의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는가? 5.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맹자. 맹자는 군주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섣부르게 내다보 플러스는 것은 도가 꾸며진 권리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노자. 노자는 타고난 자연의 덕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수호의 마음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한 생겨나는가? X. 맹자는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오륜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가? 5. 맹자는 수기가 바탕이 되어야 오륜의 참된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5. 노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고 무위의 다스림은 스스로 그러함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의 도를 본받아 겸허하고 다툼이 없는 덕을 지녀야 하는가? 5. 노자는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이 무위자연을 나타낸다고 보고 인간은 그러한 덕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5. 맹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타고난 선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사람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되어버린 계몽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도 관찰된다.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 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 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 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대량 생산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할 뿐이다. 아도르노. 아도르노는 자본의 힘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자본의 힘이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문화산업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가? X.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수능인가? 5. 아도르노는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라고 보고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수능이라고 주장하였다.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인가? X. 아도르노는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규격화된 문화상품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보았다.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하는가?
X. 아도르노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이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문화 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하는가? X. 아도르노는 문화 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고 보았다.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싱어. 싱어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고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를 강조하였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롤스. 롤스는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5. 싱어와 롤스는 모두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5. 싱어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를 중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되어 있는가? 5. 싱어는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성을 지닌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하며 어떤 절대 빈곤은 그러한 나쁜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대 빈곤에 처한 원조 대상의 고통을 막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은 유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X.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 상태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롤스. 롤스는 가상적 상황, 원초적 입장의 모든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에 그 역할이 국한된 최소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노직. 노직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최소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인가? 5.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 즉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보고 무지의 베일 속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5.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보았다. 오직 최소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X. 노직에 따르면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최소국가이다. 하지만 최소국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소유 권리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는가? X. 롤스는 기본적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칸트.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보복법에 따른 형벌을 주장하면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에 찬성하였다. 법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루소는 살인자의 살인은 생명 보존을 위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하였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높을 때 더 큰 범죄 억지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인가? 루소는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이라고 보고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인가?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라고 보았다.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인가? 베카리아는 개인은 국가의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하는가?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라고 보고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생명권을 양도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하는가? 베카리아는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칸트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와의 동등성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단지 개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칸트는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가? 칸트는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을 존재라고 보았다.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는가?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도덕적 의무이고 도덕적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칸트는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의 입장에서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즉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하는가? 칸트는 약속 준수의 의무는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친구에게 무해하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칸트는 거짓 약속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적인 도덕적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정의관이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관을 소수자가 공유하고 있다면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는가? X. 롤스에 따르면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다. 기본적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되는가? X.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X. 롤스는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을 구분하였지만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도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한다. 그런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첫째,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며 둘째,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에 따르는 체제이고 셋째,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다. 이러한 분류는 영원한 평화 이념에 걸맞는 필연적인 것이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제시하였다.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는 없는가? X. 칸트에 따르면 시민법 체제는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하는 체제이다.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하는가? X.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을 보장하지만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전쟁 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하는가? X. 칸트는 국제 국가에 의한 영구 평화가 아니라 각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평화연맹에 의한 영구 평화를 주장하였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되는가? X. 칸트는 모든 국채가 아니라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국가가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한가? 5. 칸트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종식만으로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